안녕하세요. 먼저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온라인 사업을 하고 있는 40대 남자이고, 이름은 권지석입니다. 저는 오늘 아주 특별한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사연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제가 주변에 친구가 많지가 않습니다. 제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를 떠올리면 정말 친구 100명이 안 부러울 만큼 아주 든든합니다. 이런 친구가 제 곁에 있다는 게 정말 큰 행운 같습니다. 오늘 제가 살아온 이야기, 그리고 이 친구와의 특별했던 일을 적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어렸을 땐 누구나 친구들에게 불리던 별명이 하나씩 있기 마련입니다. 보통 저희 때 여자애들은 조폭 마누라, 마기 알멈, 요조 숙녀 같은 별명이었습니다. 남자애들은 대개 이름에다가 별명 붙여서 부르고는 했었죠. 김씨면 김밥, 김치 이런 거였고, 강씨면 강강술래, 손씨는 손오공, 민씨는 민달팽이 이런 별명들이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제 별명은 참 특이했습니다. 제 별명은 바로 도련님이었습니다. 야, 도련님, 같이 운동장 나가서 놀자. 성이 도시도 아니고 왜 느닷없는 도련님인가 싶으시죠? 그건 바로 당시의 제 가정 환경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살던 배경을 말씀드려보자면 부유한 편이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땅 부자셨어요. 막 부지런하신 분은 아니셨는데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땅이 좀 있다가 할아버지가 투자를 잘하시면서 여기저기에 땅을 많이 갖게 되셨습니다. 아버지는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고 그 덕에 저희 집은 부족할 거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다 지난 일이니까 솔직히 얘기하자면 집이 정말 잘 살았습니다. 집도 엄청 컸습니다. 단독주택이었는데 집에 차고도 있고 집안일 해주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또 제가 학교를 맨날 차 타고 등하교를 했는데 운전해주시는 기사님도 있으셨습니다. 그 기사님께서 저를 도련님이라고 부르셨거든요. 1학년 때 친구들이 그 모습을 보더니 그 이후부터는 제 별명이 도련님이 된 것이었습니다. 집이 잘 사는 것뿐이었지 다른 게 유별나지는 않았습니다. 아기 때부터 울음이 많았던 저는 걸핏하면 울던 아이라서 어떤 애들은 저를 울보 도련님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공부도 잘 못했습니다. 받아쓰기 시험 보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그런 평범한 남자아이였죠. 저희 부모님께서 학구열이 있지는 않으셨거든요. 공부 잘하면 좋고 못해도 그만이다 하시던 분들이셨기 때문에 막 집에서 과외를 한다거나 어디 유명한 선생님한테 가서 수업을 받는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남들보다 좀 더 배불리 먹으며 자랐다는 것 말고는 특별할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제가 살던 동네가 격차가 좀 심한 동네였습니다. 잘 사는 애들은 많이 잘 살고 못 사는 애들은 못 사는, 어릴 때는 못 모르니까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살았는데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면서부터 서서히 인지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친구끼리 편 나누고 무시하고 싸우는 게 많아졌습니다. 좀 사는 애들이 자기들끼리 편을 먹고 형편이 어려운 애들을 깔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아, 짜증나. 내가 왜 너 같은 거지랑 짝해야 돼? 선생님, 저 여기 앉기 싫어요. 너 우리 엄마한테 다 이룰 거야. 저는 그게 참 싫더라고요. 부모님이 열심히 일하셔서 좀 더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 뿐이지. 걔네가 대단할 게 뭐가 있어요. 다 똑같은 친구들이고 똑같은 학교에서 똑같은 수업 들으면서 참 유난이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성격이 참 소심합니다.
울보이기도 하고요. 불의를 보면 참을 수 없을 만큼 심장이 벌렁거리기는 하지만 선뜻 나서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부당한 일을 당하면 나중에 몰래 가서 위로해주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사는 집 애들이 저를 싫어했습니다. 착한 척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돈 없는 애들이랑 노냐고 이해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걔네들이 더 이해가 안 갔습니다. 돈이 많고 적고가 친구를 만날 때 어떤 작용을 하는 건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꼴값이다 생각했죠.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반 사총사였는데 어떤 계기로 친해졌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그냥 정신 차려보니까 저희는 맨날 우르르 몰려다녔었죠. 진짜 웃긴 친구들이었습니다. 한 친구는 나중에 TV에 나오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을 웃겨주는 데에 아주 열심이었고 그만큼 소질도 있었습니다. 그 친구 때문에 배꼽 잡은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목소리도 크고 성격도 시원시원하고 인기도 참 많았습니다. 아버지가 사채를 써서 달방에서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자기가 집안을 일으킬 거라는 말을 하던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의 목표가 참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한 친구는 엄청 똑똑한 친구였습니다. 항상 기발한 아이디어가 많은 친구였죠. 호기심도 많아서 궁금한 건 해결해야 직성이 풀리고 뭐든 손으로 만져보는 친구였죠. 자전거 고장나면 유심히 보다가 뚝딱 고쳐주기도 하고 옷 지퍼 고장나는 것도 잘 고쳐주는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의 가정은 평범했는데 5남매 중에 넷째라서 항상 치인다고 불만이 많은 친구였죠. 마지막 친구는 힘이 엄청 센 친구였습니다. 저랑은 동네가 달라서 몰랐는데 유치원생 때부터 놀이터에서 초등학생 형아들하고 싸우면 항상 이기는 동네에서 유명한 친구였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때나 싸우고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부당한 일을 당하면 목소리를 높일 줄 알고 누군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면 달려가서 대신 싸워주는 정의롭고 멋진 친구였습니다. 제가 울보임에도 불구하고 애들한테 놀림을 받지 않은 이유는 아마 이 친구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그 친구도 형편이 어려웠는데 아버지가 안 계시고 어머니랑만 살면서 동생 둘을 돌봐야 했습니다. 그 때문에 친구는 항상 마음을 더 독하게 먹었고 항상 지지 않으려고 애쓰던 친구였습니다. 이렇게 닮은 점 하나 없는 저희 사총사는 여기저기를 쏘다니면서 참 재밌게도 놀았습니다. 왜 친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정은 해가 바뀌면서 반이 달라져도 계속되었습니다. 지석아, 집에 가냐? 오락 한판 하자. 나 오늘 딱지도 많이 떴다. 저를 찾아주는 친구들에게 고마웠습니다. 친구들과 항상 재밌는 나날만 계속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TV에 나오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던 웃긴 친구 있잖아요. 편의상 개그맨 친구라고 하겠습니다. 그 개그맨 친구가 어느 날 얼굴에 상처가 가득한 채로 나타났습니다. 눈탱이는 정말 밤탱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잔뜩 부어 있었고 입가에는 피딱지가 있었고 볼에는 반창고를 붙이고 있었죠. 딱 봐도 어디서 맞고 온 것 같더라고요. 성격이 유들유들해서 싸우고 다닐 애가 아닌데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너 얼굴이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주말에 무슨 일 있었어? 얘기를 들어보니 이랬습니다. 주말에 친구가 시내를 돌아다니고 있는데 저희 학교에서 재수없기로 유명한
잘 사는 집 애들 3명을 만났답니다. 제 친구가 재밌어서 친구들한테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 재수 3인방은 그런 제 친구를 평소에 못마땅해 했습니다. 너무 까분다나 뭐라나 하면서요. 그런데 하필 친구가 혼자 있을 때 걔네들 눈에 띈 거죠. 그때부터는 뭐 말 안 해도 아시겠죠. 말도 안 되는 걸로 시비를 걸어오더니 사람 없는 골목으로 끌고 가서 제 친구 얼굴을 그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거였습니다. 싸움 잘하는 친구는 씩씩거리면서 당장 걔네들한테 가자고 했습니다. 똑똑한 친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면서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저도 동감했습니다. 학교 끝나고 그 애들과 한판 붙자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학교를 마치고 저희 사총사는 재수 3인방을 찾아갔습니다. 울그락불그락해진 저희 얼굴을 보고 흠칫 놀라더라고요. 학교 후문으로 나오라고 하니까 알겠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걔네들이 3인방이라 불리하다 생각했는지 친구 1명을 더 데려오더라고요. 저희는 그날 그렇게 학교 후문 골목길에서 4대4로 치고받고 바닥에 구르고 난리를 치면서 싸웠습니다. 한참 끙끙대며 씨름을 했고 누가 이기고 말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다들 머리는 산발이 되고 코피도 터지고 옷은 흙으로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는 우는 사람이 지는 거다라고 생각했던지라 다들 아픈 거 꾹 참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 골목에 사시던 할머니께 들켜서 주랭랑을 치면서 싸움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정문에서 저를 한참 동안 기다리고 있던 기사님에게 달려갔습니다. 기사님은 저희의 남루한 행색을 보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 정도로 꼴이 말이 아니었죠. 얘들아, 우리 집 갈래? 가서 좀 씻고 가. 너네 이러고 가면 엄마한테 혼나겠어. 저는 친구들을 저희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 전에는 친구들이 저희 집에 온 적이 없었습니다. 차를 타고 가야 하기도 했고 하겨우 학교 근처에서 논 적은 많았지만 서로 집을 드나들지는 않았거든요. 애들은 드디어 부잣집 가보는 거냐며 신나했습니다. 집에 가는 차 안이 그렇게 시끄러웠던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항상 기사님하고 둘이서만 다녔는데 제잘되는 친구들 소리를 들으니까 집 가는 길이 심심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엄청 놀라셨습니다. 처음 보는 아들의 싸움 흔적에 어쩔 줄을 몰라 하셨죠. 하지만 저희는 그저 그 상황이 재밌었습니다. 그건 아버지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일찍 퇴근하고 집에 계셨던 아버지가 저희를 보더니 호탕하게 웃으셨습니다. 원래 사내 놈들은 싸우면서 크는 거지. 우리 지석이 맨날 울기만 해서 어쩌나 걱정했는데 밖에서 싸움도 하고 다니고 다 컸네. 아버지의 웃음에 저희도 따라 웃었습니다. 엉망이 된 꼴을 정리한 저희는 제 방에 모여서 어머니가 챙겨주신 간식을 먹었습니다. 도란도란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날 처음으로 친구들의 서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걔네가 우리 놀린 게 한두 번이냐? 저번엔 나보고 개미 같다고 하더라니까. 시커멓고 비리비리 말랐다고 배가 불러본 적은 있냐고 하는데 진짜 코를 한 대 때려주고 싶더라니까. 야, 그 정도면 양반이지. 난 구멍난 양말 한 번 신었다가 일주일 동안 놀림받았어. 우리 반 애들은 몽당 연필만 써도 거지라고 비웃는다니까. 난 저번에 도시락 못 사서 수도가에서 물 먹었는데 돈도 없는 게 학교물 왜 다 먹냐고 한 소리 들었어. 아이씨, 돈 없으면 물도 못 먹냐? 친구들의 형편이 어려운 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형편이 어려운 애들이 놀림의 대상이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제 친구들은 안 당할 줄 알았습니다. 함께 했을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언제나 밝게 웃고만 지내던 친구들이었거든요. 그동안 제가 너무 친구들한테 무심했구나 생각이 되면서 속상했습니다. 제가 친구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하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저는 남을 웃기는 재주도 없고 싸움을 잘하지도 않고 똑똑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친구들한테 항상 받는 게 많은데 생각해보니 저는 해주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고민하다가 저는 친구들에게 물질적인 것을 베풀기로 했습니다. 배고픔을 이기며 끼니를 못 챙기는 친구들의 배를 든든하게 채워줘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엄마, 저 친구들하고 먹기에 도시락 좀 많이 싸주세요. 다 같이 먹을 거니까 엄청 많이 싸주셔야 해요. 저희 어머니께서 제 친구들을 엄청 좋아하십니다. 맨날 울기만 하고 적극적이지도 않은 저랑 1학년 때부터 놀아주는 친구들에게 항상 고마움을 느끼셨죠. 그런 친구들과 나눠 먹는다고 도시락을 많이 싸달라고 하니 어머니는 신이 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 가방보다도 큰 도시락을 어머니가 싸주셨습니다. 무려 4단 도시락이었는데 도시락 통도 엄청 크고 고급스러운 통이었습니다. 도시락에 각종 전도 있고 주먹밥도 있고 고기는 무려 소불고기를 해주셨었습니다. 그날 친구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친구들을 배불리 먹였습니다. 어느 날은 도시락을 싸가고 어느 날은 하교하고 저희 집에 데려가서 저녁에 간식까지 먹고 또 어느 날은 학교 앞 분식점에서 메뉴를 다 시켜서 싹 해치운 적도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좋아하니 저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더 고마웠던 게 뭐였냐면 친구들이 제가 베푸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보답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지석아, 우리 할머니가 농사 지으시거든. 이거 감자인데 엄마가 너희 집에 가져다 드리래. 지석이, 너 미술 수행평가 다 못했지? 내가 도와줄게. 너 옛날부터 손 느린 거 내가 모르냐? 얼른 하고 운동장 가서 놀자. 우리 엄마 화장품 방문 판매하시는 거 알지? 엄마가 너희 엄마 가져다 드리라고 화장품 엄청 주셨어. 이런 식으로 친구들은 제 베품에 보답을 하려 애썼습니다. 그럴수록 저도 고마워서 친구들한테 뭐든 더 해주려고 했죠. 초등학교를 졸업한 저희는 중학교도 같은 학교를 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친구들하고 동네가 달라서 같은 중학교가 안 될 수도 있었는데 운 좋게 같은 학교에 가게 되어서 얼마나 신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때 저희가 그동안 얼마나 공부를 못하는지도 알게 되었죠.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정말 펑펑 놀았거든요. 공부가 뭡니까? 그냥 모여서 공 차고 땅 파고 뛰어다니면서 노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들어가서 처음 보는 시험에 성적이 정말 엉망진창이었죠. 그때 한 반에 40명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성적표를 받았는데 반에서 20등을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공부를 좀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40여 명 중에 20등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성적을 받고 충격을 받은 건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힘센 친구 있죠? 그 친구는 40등을 했고요. 개그맨 친구는 저와 비슷했고 믿었던 똑똑한 친구마저 14등인가를 하면서 저희 사총사는 넋을 잃었습니다. 중학교 가면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다고 하더니 정말이었구나.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집안을 일으킨다는 애들이 공부를 못하면 어떻게 일으키겠어요.
나중에 대학을 가건 안 가건 일단 학생이면 공부를 해야죠. 저는 성적표를 들고 어머니께 갔습니다. 성적이 엉망진창인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죠.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부모님은 학구열이 있는 편이 아니셨습니다. 아버지 사업도 있고 가진 땅이 많으니 먹고 살 걱정은 없으니까 공부가 좋으면 하고 아니면 말아라 하시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렇다고 공부하려는 걸 못하게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밀어주시는 분들이셨죠. 제가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으니까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과외를 할까? 그렇게 해서 어머니께서 수소문을 해서 과외 선생님을 알아봐 주셨습니다. 그런데 혼자 하기가 싫더라고요. 제 친구들하고 같이 하고 싶었습니다. 친구들은 형편이 안 되니까 과외를 못 하잖아요. 학원도 못 다니고요. 같이 배우면 친구들한테도 좋고 저도 더 공부가 잘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고 어머니는 고민을 하시다가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어려서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과외 선생님께 돈을 더 들여서 저희 4명 과외를 맡아주신 거였더라고요. 그때는 그런 걸 몰랐으니까 어머니께 요구를 한 거였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저희 사총사는 저희 집에서 같이 과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진짜 재밌게 공부를 했습니다. 함께 있으니까 공부도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과외받은 효과가 있었는지 저희 성적은 쭉쭉 올랐고 그렇게 저희는 2년을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집이 갑작스럽게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사요? 갑자기요? 왜요? 어디로 가는데요? 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머니께서 아버지 사업 핑계를 대면서 둘러대시더라고요. 왜 이사 가야 하는지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시고 아버지 회사 때문에 가야 한다고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회사는 근처에 있는데 왜 멀리 이사를 가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헤어져야 한다니 너무 속상했습니다. 8살 때부터 우정을 쌓아온 소꿉 친구들을 등지는 게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사 가는 날, 애들이 다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냈다 눈물을 한바탕 쏟았습니다. 엉엉 울면서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헤어졌습니다. 그날 차 창문으로 내다본 친구들이 눈물 콧물을 쏟는 모습은 아직까지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차를 타고 1시간을 좀 넘게 달려서 도착한 동네는 제가 원래 살던 동네와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차고까지 있던 단독주택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3층까지 있는 다세대 주택의 2층에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방이 많고 넓었던 이전 집과 다르게 방은 2개뿐이었고 현저히 좁았습니다. 엄마, 이게 우리 집이에요? 라는 말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릅니다. 운전을 해주시는 기사님도 집안일을 해주시는 아주머니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머지않게 알게 된 사실인데 저희 집이 완전 쫄딱 망해버린 것이었습니다. 땅 부자가 망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그 어려운 걸 할아버지가 해낸 겁니다. 할아버지께서 뒤늦게 노름에 빠지셨는데 그 바람에 땅을 모조리 팔아 넘긴 거였습니다. 돈을 땄으면 차라리 다행이죠. 그런데 돈을 다 잃고 땅도 모두 다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루기까진 오랜 세월이 걸렸지만 잃는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때 아버지 사업도 잘 안 되었을 때였는데 아버지가 할아버지 찾아온 사채업자들 처리하신다고 빚까지 지게 되셨고 결국 회사 건물이며 집이며 다 처분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완전히 쫄딱 망하게 된 거였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좁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 했고 아버지는 집을 팔고도 남아있는 빚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일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친구분이 하시는 공장에서 일을 하시면서 아침 저녁으로는 각종 배달 일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전보다 훨씬 더 바빠지셨지만 저희의 형편은 나아질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일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떡집에서 떡을 떼어다가 돌아다니며 떡을 팔러 다니시고 집에서는 손부업을 하셨습니다. 저와 동생들은 예전에 누리던 것을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좋은 옷을 입을 수 없게 되었고 과외는 꿈도 못 꾸었고 배불리 밥을 먹기도 힘들었습니다. 아니, 누가 밥을 챙겨주면 다행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다 바쁘시니까 밥 챙기는 건 제 몫이 되었고 저는 동생들 끼니를 챙겨주었습니다. 라면만 먹는 날도 많았고 밥에 김치와 김만 꺼내서 먹는 날도 많았습니다. 완전히 뒤바뀌어버린 생활이 너무 속상했습니다. 어디 마음 둘 곳이라도 있으면 좀 덜 힘들었을 텐데 낯선 환경에서 정붙일 곳이 없었습니다. 전학 간 학교에서 새 친구를 사귀기란 쉽지 않았고 고향에 있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저는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1년 동안 크게 바뀐 것은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여전히 바쁘셨고 저희 집은 여전히 생활고를 겪고 있었습니다. 집안이 망하고 시름시름 앓으셨던 할머니가 결국 돌아가시고 할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셔서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셨다는 것 정도가 1년 사이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들어간 지 한 달이 안 되어서 어머니가 다치게 되셨습니다. 배달 일을 하시다가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사고가 나신 어머니는 다리에 깁스를 하게 되셨습니다. 그 바람에 어머니가 2달 동안 일을 못하는 신세가 되셨고 집에 계셔야 했던 어머니는 엄청 답답해 하셨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일을 하기 시작한 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생활이었는데 2분 중 1분이 못 버시는 게 영향이 크더라고요. 동생들이 배고프다고 할 때마다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끝나고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매일 4시간씩 일을 했고 그 돈으로 동생들 먹일 라면도 사고 야채도 사고 쌀도 샀습니다. 2달 뒤 어머니는 깁스를 푸셨고 다시 일을 나서셨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떡 배달하시는 일은 힘드셔서 출퇴근 시간에 역 근처에서 떡이랑 김밥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생각만큼 잘 팔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생활고에 불만을 갖느니 뭐라도 하는 편이 낫겠다 싶어서요. 그렇게 학교 끝나고서 식당 일을 했고 그의 겨울방학에는 아예 공장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옷 만드는 공장이었는데 거기서 시다 일도 하고 물건 나르는 일도 하고 가끔 사장님 따라 배달도 다니면서 일을 했습니다. 몸은 고되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형편이 그러니 대학에 가야겠다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원래도 공부에 뜻이 있었던 건 아니었으니까 공부하느니 돈을 버는 쪽을 선택한 거였습니다. 돈을 벌어서 뭘 해야겠다, 이런 결심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때 정말 무기력했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기분이랄까요. 저뿐만이 아니라 부모님도 마찬가지셨던 겁니다. 다들 웃는 날도 없이, 아니, 집에서 마주치는 일도 거의 없이 그렇게 일만 했습니다. 그러다 고등학생 2학년이 되었고 다시 평일에는 식당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4월의 어느 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담임 선생님이 갑자기 교실에 들어오시더니 급하게 저를 찾으셨습니다. 처음 보는 선생님의 표정에 무슨 일이 생겼구나 싶었습니다. 선생님을 따라 복도에 나가니까 선생님께서 얼른 집에 가라고 하셨습니다. 갑자기 집에 가라니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왜요 하고 물으니 선생님께서 떨리는 목소리로 저희 아버지가 사고가 났다고 하시는 겁니다. 응급실에 실려가셨다고. 상황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으니 얼른 가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진정이 되질 않았습니다. 애를 쓰지 않아도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곧장 아버지가 계신다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20여 분을 필사적으로 달려서 병원에 도착을 했고 응급실에 가보니 어머니가 와 계셨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시선은 병원 침대부터 바닥까지 피로 얼룩진 자리에 향해 있었습니다. 여러 명의 의사와 간호사들의 손과 발이 바빴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아버지인지 아닌지 잘 알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처참한 모습의 아버지가 누워 계셨습니다.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버지 곁에 도착한 지 10분이 채 되지 않고서 아버지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축축해진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얼마나 고되셨는지 손가락 끝은 다 까지고 여기저기 굳은 살이 만져졌습니다. 생전에 웃음이 많으시던 분이셨는데 떠나시기 전 마음껏 웃어보지도 못하시고 일만 하시다가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싫은 게 뭔지 아세요? 아버지 장례식장까지 사채업자들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어머니께 남은 돈은 갚아야 한다는 언지를 하고 떠났습니다. 왜 여기까지 와서 그러냐고 한번 덤비고 싶었지만 약한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떠나신 뒤 어머니는 가장 노릇을 하시며 생활비를 버시고 빠듯한 와중에 빚까지 갚으셔야 했습니다. 저희의 생활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결국 당시에 살던 집에서 더 좁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바로 옆골목에 있던 반지하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집이 더 좁아져서 쓰던 가구를 다 들여놓지도 못했습니다. 바로 옆골목이기도 했고 돈도 없어서 이사를 다 직접 했습니다. 짐도 많이 없어서 반나절 만에 다 옮길 수 있었습니다. 좁은 집에 있는 저희 4식구를 보니 마음이 씁쓸하더라고요. 언제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제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학교를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학교를 그만둔 저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공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숙소를 제공해주는 2교대 공장이었습니다.
그냥 돈 많이 준다는 말에 들어간 공장이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저라도 보탬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 동생들만큼은 고생을 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처럼 학교 다니면서 일을 하게 하기도 싫었고 학교를 그만두게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려면 얼른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죽어라 일을 하는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정말 허튼 돈 하나 안 쓰고 일만 했습니다. 2년 동안 놀지도 않고 일만 했습니다. 숙소에서 혼자 눈물 흘린 날도 많았습니다. 19살 때 일 안 하는 시간에 잠깐 시내에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생필품 살 게 있어서 마트에 가려고 나간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내에서 우연찮게 고향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사총사 중에서 가장 웃긴 개그맨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를 마주쳤습니다. 반가운 마음보다도 부끄러운 마음이 먼저 들었던 건 왜였을까요? 제 처지가 한심하고 부끄러워서 그랬던 거였겠죠. 모른 척 숨고 싶었지만 이미 눈이 마주쳐버렸고 그 친구가 환하게 웃으면서 제게 달려왔습니다. 이야, 뭐야. 어떻게 여기서 다 보냐? 나 친척집이 여기 근처라서 잠깐 놀러 왔거든. 넌 어떻게 왔어? 혼자 온 거야? 나 혼자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이야, 정말? 와, 너 진짜 그대로다. 잘 지내? 연락한다면서 하지도 않고 가자마자 새 친구 사귀어서 우리 잊었나 했어. 집 전화번호 뭐야? 내가 연락할게. 애들도 다 너 보고 싶어 해. 얼른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서 집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친구는 연락을 하겠다며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친구를 만난 그날 숙소에 돌아가면서 마음이 싱숭생숭했습니다. 씁쓸하기도 했고요. 일하면서 안 하던 실수까지 하면서 손을 다치기도 했습니다. 그로부터 보름쯤 뒤에 본가에 잠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친구들한테 전화가 왔었다고. 그런데 친구들이 제가 다니는 학교가 어디냐고 하는 물음에 어머니가 제가 자퇴한 것을 말하셨답니다. 공장에 가서 일한다는 것도. 그 말을 듣고 울컥해서 저도 모르게 어머니께 화를 냈습니다. 학교 그만두고 공장에 들어갈 땐 괜찮다고, 학교 다니느니 돈 버는 게 훨씬 좋다고 큰 소리 쳤으면서 그 사실을 친구들에게 말한 어머니가 미워서 왜 말했냐고 큰 소리를 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께서 미리 데워 놓으신 방 아랫목에서 엉엉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선택한 인생이면서 왜 어머니께 괜히 성질을 내는지. 한참을 울다가 어머니께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리고 어색하게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받아놓으신 친구들 연락처로 연락을 했습니다. 자퇴한 것도 맞고 공장에 다니는 것도 맞다고 하니 무슨 일이 있었냐고 하더라고요. 친구들은 제가 집이 망한 걸 아예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집이 망했고 아버지도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왜 자기들 안 불렀냐고, 그래서 연락 안 한 거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친구들이 다 제가 일하는 공장까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부끄럽고 이런 모습 보여주기 싫었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또 좋더라고요. 친구들은 일하느라 수고가 많다면서 어떻게 공장 들어가서 일할 생각을 했냐며 저보고 멋있다고 해주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라서 울 뻔했지만 꼭 참았습니다.
친구들은 자주 연락하라는 인사를 하고 밥 한 끼를 같이 먹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저는 공장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공장에만 있을 수 없는 노릇이기도 했고, 그맘때 밑이 빠진 줄 알았던 독이 점점 채워져 가고 있었거든요.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둘이 열심히 1년 정도만 더 일하면 남은 빚을 모두 갚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마음처럼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공장에서 나온 뒤 막노동을 하며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병원에 다녀오신다던 어머니께서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암인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을 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한 달 정도 병원을 오가며 각종 검사를 했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 아프다는 게, 그리고 그걸 옆에서 바라보는 게 정말 사람 피를 말리는 일이더라고요. 아니겠지, 아닐 거야를 수도 없이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간암이셨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다른 곳으로 전이가 안 되어 있고 수술만 잘 된다면 예후가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아프신 와중에도 병원비를 어떻게 하냐며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사실 저도 걱정이 안 되었다고 하면 거짓말일 겁니다. 착잡하기도 하고 고민도 많았죠. 하지만 돈보다 건강이 우선이잖아요. 어머니께 아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시에 중고등학생이었던 동생들이 어머니 간호를 전적으로 맡아서 했고, 저는 돈을 버는 데 집중했습니다. 막노동도 하고 새벽에는 오토바이 타고 배달 일도 하고 중간중간 퀵도 하면서 그렇게 돈을 벌었습니다. 진짜 죽기 살기로 일만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가 수술을 하셨고 천만다행히도 수술은 잘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당장 일상생활을 하기에는 힘이 들고 앞으로 운동도 꾸준히 하셔야 하고 식단도 잘 챙겨야 했지만 수술이 잘 된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아직 회복이 필요하신데도 무리해서 다시 일을 하시려 했고 저는 그런 어머니를 뜯어 말렸습니다. 그런데도 말을 안 듣고 손부업을 시작하셨더라고요. 얼른 빚을 다 갚아야 지 어머니가 더 고생을 안 할 것 같다고 생각한 저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2년이 지났습니다. 정말 드디어 독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이 가득 차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빚을 다 갚는다는 것은 꿈만 같은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끝을 냈습니다. 중간에 병원비 때문에 좀 늦어지긴 했지만 드디어 빚을 다 갚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랑 동생들이랑 집에서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눈물을 엄청 쏟았습니다. 그날처럼 삼겹살이 맛있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이제 전보다는 인생이 수월하겠지 싶었습니다. 예전처럼 악착같이 일하지 않아도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직장다운 직장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하면서 틈틈이 공부해서 검정고시도 합격했거든요. 일자리를 알아보는데 솔직히 제가 일할 만한 곳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나마 턱이 낮은 영업직에 관심이 생겼고 작은 식품회사 영업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직무였기에 처음엔 정말 많이 헤맸습니다. 선배들이 그래가지고 한 달은 버티겠냐고 물건 팔 수는 있겠냐며 혀를 찼습니다. 그럴수록 더 오기가 생겼습니다. 원래 말주변이 없는 저였지만 어떻게든 이 바닥에서 살아남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식구들, 이걸로
어떻게든 먹여 살려야겠다 다짐하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닥에서 저는 5년을 일했습니다. 5년 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버티는 게 이기는 거더라고요. 어떨 때는 실적 1위를 달성하기도 하면서 선배들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돈은 많이 벌 때도 있었고 적게 벌 때도 있었습니다. 많이 벌어도 적게 벌어도 열심히 저축했습니다. 아끼고 또 아꼈습니다. 그렇게 5년을 일하니까 전세금 정도가 벌어졌습니다. 우리 네 식구 반지하에 살면서 꽤나 고생했는데 이제 좀 넓은 집 갈 때 되지 않았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매물 알아보다가 원하던 지역에 빌라 매물이 나왔는데 3층이었습니다. 대출 좀 받으면 전세 들어가는 거 무리 없었고요. 대학교 다니던 동생 둘 데려다가 집 보여주니 엄청 좋아했습니다. 이 집으로 계약할게요. 돌아갈 수만 있다면 이 말을 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 말을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대출까지 받아서 전세금을 다 보내고 계약을 했는데 사기였습니다. 말로만 듣던 전세 사기를 제가 당한 거였습니다. 그때 정말 눈앞이 노래지면서 아무 말도 안 나왔습니다.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가족들마저 제게 등을 돌렸습니다. 어머니는 그거 왜 잘못 알아보고 그랬냐며 정말 많이 우셨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모은 돈이었거든요. 죄송해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동생들은 자기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등록금 때문에 학교를 못 다니고 휴학을 했었고 이리저리 아르바이트 한다고 정신이 없을 때였습니다. 이사 간다고 다들 들떠 있었는데 진짜 확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는 했지만 언제 잡을 수 있을지는 모를 일. 아니, 정말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보름 뒤 갑자기 제가 다니던 회사가 망했습니다. 악몽을 꾸나 했습니다. 텅 빈 사무실을 보고 아무 말도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월급은 2달치가 밀려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장님이 원래 급여일을 자주 깜빡하고 늦은 적이 종종 있어서 이번에도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래도 못 받은 날은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제 2달치 월급을 주지 않은 채 그렇게 회사가 망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사장님은 잠적해버렸고 신고를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낮에 횡한 거리를 걸어서 집에 돌아오는데 오만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낭떠러지에 위태롭게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반지하 집 안에 들어가서 불도 안 켜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지금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확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아있어봤자 가족들한테 짐만 될 뿐이고 더 이상 살아갈 의미도 없었습니다. 그래, 죽자. 무거운 몸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수면제도 사고 술도 사고 뭐든 사서 그냥 죽는 게 편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핸드폰으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친구 아버지의 부고 소식이었습니다. 어릴 적에 친하던 사총사 중 개그맨 친구였습니다. 제가 자퇴 후 공장에서 일한다는 걸 안 뒤에도 간간히 연락하면서 지냈거든요.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만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만날 때마다 씁쓸한 마음은 커져갔습니다.
형편이 어려웠던 친구들은 지금 다 잘 살고 있는데 나는 더욱 초라해지기만 하는구나 싶어서요. 그래서 솔직히 일부러 연락을 피한 적도 가끔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부고 소식이라니. 이번엔 모른 척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친구 아버지가 투병을 오래 하셨습니다. 그건 저도 잘 알고 있었고요. 저희 어머니와 같은 암투병을 하셨어서 더 마음이 많이 갔습니다. 저희 어머니 투병 중이실 때도 그 친구가 병문안도 오고 위로도 많이 해줬거든요. 그런데 정작 저는 사는 게 바쁘다는 핑계로 친구 아버지를 많이 못 챙겨드렸는데 마지막 가시는 길이라도 배워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 주머니에 그때 얼마가 있었는 줄 아세요? 딱 10,000원짜리 2장이 있었습니다. 죽을 마당에 부끄러울 게 뭐가 있겠나 싶어서 꼬깃한 돈을 잘 펼쳐서 봉투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문자에 적힌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상복을 입은 친구가 저를 반겼습니다. 많이 힘들 줄 알았는데 걱정보다는 얼굴빛이 괜찮았습니다. 원래도 씩씩한 친구였거든요. 친구 아버지께 인사드리고 조의금만 내고 서둘러 장례식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지서가 벌써 가? 밥이라도 먹고 가지. 애들도 곧 온다고 했는데. 아니야. 나 일이 있어서 가봐야 해. 미안하다. 아버지 잘 보내드리고 먼저 가볼게. 미안해. 그렇게 도망치듯이 빠져나와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수면제와 술을 사서 집에 가니 동생이 집에 있었습니다. 오늘은 날이 아니구나. 그래, 내일 죽자. 결심하고 그날 그렇게 잠에 들었습니다. 주말 동안 동생들이 집에 있었습니다. 저는 꼼짝도 안 하고 그저 누워있기만 했습니다. 좁은 집에 제가 숨을 곳은 없었습니다. 시간이 얼른 흐르기를 바라며 오지 않는 잠을 청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 늦은 밤, 상을 치른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바쁘냐? 나 너희 동네인데 잠깐 좀 보자. 정신없을 애가 무슨 일인가 싶어서 나가봤습니다. 친구가 웃으면서 저를 반겼고 친구 얼굴을 보니 조의금이 생각이 나서 다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혹시 그것 때문에 불러냈나 걱정을 하기도 했고요. 지서가 요즘 힘들지? 전세 사기를 당한 것도 회사가 망한 것도 친구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힘든지 어떻게 알았나 싶어서 깜짝 놀라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친구는 말을 이었습니다. 옛날에 네가 우리 데려다가 맨날 밥 먹였던 거 기억나? 나는 아직도 그게 기억나. 그때 우리 다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몰라. 너 아니었으면 맨날 배고파서 비실비실 다녔을걸. 그리고 또 우리 같이 과외도 했잖아. 네 덕분에. 그때 처음으로 공부라는 걸 제대로 해보고 이 성적도 진짜 많이 올랐고. 갑자기 옛날 얘기는 왜? 그치, 옛날 얘기지. 어릴 때 얘기고. 그런데 나는 그때 맨날 생각했어. 나도 언젠가는 너한테 도움을 줄 거라고. 그러더니 친구가 갑자기 제 손에 봉투를 쥐어줬습니다. 수표 여러 장이 들어있는 봉투였습니다. 너 상황 나아지면 갚아. 그게 언제가 되어도 좋으니까 이자 생각도 하지 말고 너 괜찮아질 때 갚아, 지서가. 이게 뭐야? 아니야, 나 괜찮아. 나 진짜 괜찮아. 나 정말. 말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눈에선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아이고,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너 그렇게 가고 계속 마음이 안 좋았어. 이번엔
내가 좀 도울 수 있게 해주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힘내보자. 알겠지? 그날 친구가 먼저 떠나고 아무도 없는 놀이터에서 혼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복합적인 감정이었습니다. 고마움도 있었고 미안함도 있었고 안도감, 부끄러움, 자책 등등 많은 감정이 섞인 눈물을 한참 쏟아냈습니다. 봉투 안에 들어있던 돈은 자그마치 1억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뭘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감도 오지 않았습니다. 우선 대출금부터 갚았습니다. 월급을 못 받아 내지 못했던 반지하 월세도 냈고요. 그리고 고민하던 저는 죽이 되던 밥이 되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뭐든 시작해보자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작한 것은 노점상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르바이트 경험도 많고 식품회사 영업일도 오래 해봤으니까 나름 식품에는 일가견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노점상이었습니다. 시내 한복판에서 음식을 팔았고 치열한 노점상들 경쟁에서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 이목을 끌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더 맛있는 음식을 팔 수 있을지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 노력 끝에 노점상이 진짜 잘 되었고 1년 동안 4천만 원이라는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매달 돈을 빌려준 친구에게 꼬박 돈을 보냈습니다. 무조건 다 갚을 거라는 다짐과 함께요. 친구는 단 한 번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잘 지내냐는 안부 인사를 할 뿐이었죠. 친구를 당당히 볼 수 있는 그날까지 더 열심히 일을 했고 1년 노점상 딱 하고 가게를 냈습니다. 20평도 안 되는 작은 가게였지만 안주가 맛있기로 소문이 나면서 손님들이 많이 찾아주시는 술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3년간 쉬는 날도 없이 장사를 했고 친구가 돈을 빌려준 지 4년 만에 빌린 돈을 다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가게 2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반지하에 살고 있지도 않습니다. 40평대 아파트에서 아내와 2 아이와 어머니까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허덕이지도 않습니다. 밥을 굶지도 않고 죽을 만큼 힘든 상황에 놓여 있지도 않습니다. 10여 년 만에 달라진 인생이 저도 참 신기합니다. 그땐 정말 죽고 싶은 마음만 가득했는데 제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지금 돈을 번다고 해서 과소비를 한다던가 주제 파악 못하고 살지 않습니다. 그 버릇이라는 게 어디 가질 않더라고요. 보일러 적게 틀고 에어컨 적게 틀면서 그렇게 아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이니 저축은 여기저기에 많이 하고 있고요. 제게 돈을 빌려줬던 그 친구는 연예인이 되고 싶다고 하더니 20살 때부터 정말 방송 쪽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카메라 감독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남들보다 빨리 자리를 잡아서 돈을 벌었기에 그때 제게 그렇게 큰 돈을 빌려줄 수 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그때 제게 돈을 빌려준 게 제 인생의 마지막 동아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친구가 아니었다면 전 이렇게 못 살았을 겁니다. 아마 그때 정말 인생을 끝내버렸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 친구와는 아직도 친하게 지내고 있고 다른 2명의 친구들도 여전히 분기별로 만나면서 우정을 다지고 있습니다. 다들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각자 자리에서 너무 멋있게 살고 있어서 대견하고 뿌듯하기도 합니다. 이 친구들 덕분에 학창시절에 많이 웃을 수 있었고 제가 형편이 어렸을 때 친구들 생각하면서 잘 버틸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동아줄을 내려준 친구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누구나 인생의 고비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 크기는 조금 다를지언정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 그 고비 잘 극복하시고 더 빛나는 내일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